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도란도란 이야기꾼 고란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도란도란 경제 이슈.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행정안전부 안전 문자 아마 다들 받으셨을 텐데요. 불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기자님도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산불이 진화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요.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좀 비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건조해서 막 목도 많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또 불이 너무 많이 번지고 있어서 걱정들 많으신 것 같은데 자, 그 소식 전하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부동산 관련 소식이라고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거 해제했다가 다시 또 35일 만에 5주 만에 또 확대 재지정 오늘부터 됩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특히 부동산 정책이요. 좀 길게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5일 만에 그냥 손바닥 뒤집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현재 대혼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확대 재지정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정말 시장이 뭐 난리가 났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과거에는 핀셋 규제라고 했었잖아요. 뭐 장산대청 뭐 이렇게 말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요. 1주택 이상 보유자 그리고 갭투자, 대출 문턱을 한층 더 높이기로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른바 갭투자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실거주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면서 문제가 되는 그 허가구역 대상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 전체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어제는 이제 투기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할 때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고요. 전세 끼고 집사는 거 아예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대 재지정 앞둔 마지막 주말이 22일과 23일이었습니다. 네네. 강남과 용산 일대에선 막판 급 매물과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 한 언론에 전한 표현에 따르면요. 이 갭투자를 하려는 매수자들은 웃돈을 주더라도 24일부터 갭투자가 막히니까 하루 이틀 안에 빨리 계약하고 싶어 하고요. 매도자 입장에선 토호제로 묶이면 집 팔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하루 이틀 안에 1억 원에서 크게는 3, 4억까지 떨어진 금액에도 팔려고 하는 급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는 대부분의 매물들이요. 그러니까 토호제 지정으로 이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매물을 걷어들이기 시작한 곳들이 많고요. 그리고 마포구, 성동구, 강남, 강동구 특히 쉽게 말해서 이 풍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지역이요. 이곳에서는 아예 매물들이 싹 사라지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른바 이제 강남하고 용산 거래가 안 되면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 토호제를 통해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대출 규제까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갭투자를 막는다라는 거니까요. 서울 전역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물론이고 이게 조금 이른바 이제 상급지라고 하죠. 조금 더 주거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갈아탈 계획을 하던 잠재적 실수요자들 역시나 대출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분위기에서 빚어났던 이 노도가격이라고 하죠. 도원구, 도봉구, 강북구마저도 이번 대책으로 이렇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요. 이 당장 이 잔금 마련해야 되는 분들이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막히니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서울시가 강남 토호제 해제 후폭풍에 놀라서 갑자기 무리하게 확대 지정한 측면이 있다. 시장의 혼란만 가중된 것 같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제목 보니까 현금 부자들만 신났다. 이 대출을 받는 걸 어쨌든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대출 받지 않고 내가 현금이 있어서 살 수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뭐 골라서 살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이번에는 5주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바뀌었다, 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6개월 이상 규제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6개월 시행해보고 네.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확대 또 지정하고 뭐 괜찮다 싶으면 이제 끝내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네.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재지정하면 이게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자면 거래 절벽이 나타나면서 가격은 역시나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토호제 다시 확대 제정하면서 보니까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장삼대청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잠삼대청. 네. 여기가 이제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이른바 이제 과거에 토호제를 시행할 때는 핀셋 규제를 한 거예요. 요 해당 동에서만 시행을 한 거죠. 그렇죠. 이 토호제가 시행된 게 2020년 6월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직전 2년과요, 직후 2년의 아파트 매매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래량은 4개 지역에서 모두 다 줄었습니다. 특히 잠실동 같은 경우는요, 토호제 시행 전에 2년간 거래량이 4,400건이 넘었어요. 네. 근데 시행 후에는 800건으로 80% 이상 줄었습니다. 엄청 줄었네요. 네, 나머지 지역들도 평균 대비해서 거의 뭐 60 평균적으로 이제 거래가 주는 이때가 뭐 부동산 약간 침체기다 보니까 거래가 줄긴 했거든요. 서울 전반으로도.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 특히나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줄었는데 매매 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대치동 아파트 매매 가격을 봤더니요, 토호제 시행 후 2년간 23.8%가 상승했습니다. 네. 시행 전 2년간 22.7%거든요. 오히려 더 빨리 올랐어요. 잠실 역시 규제 후 상승률이 22.5%예요. 이제 전에는 20.8%. 나머지도 비슷한데 이른바 청담이나 삼성은 그나마 이제 상승폭은 좀 둔화됐지만 상승세는 이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들 지역 가격 상승세 최근까지 지속되면서 예를 들어 잠실 같은 경우에 아파트 매매가가 20년 6월 기준으로 3.3제곱미터 한 평당 한 5,7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달에는 7,800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네. 청담 같은 경우에는 5,400만 원 선에서 7,400만 원으로 35% 올랐고요. 그러니까 토호제를 지정을 해도 가격은 뛰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강남 3구, 용산구 토호제 다시 확대 재지정했지만 이거 실효 거두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하고 가격 조금 하락하겠지만 길게 보면은 이거 뭐 지정한 효과 없이 어쨌든 오르는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이래가지고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지역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과거와 좀 다를 거다라는 전문가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 토호제 자체가요, 사유재산 침해, 거주 이전의 자유 등등 관련 약간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헌 소지가 있는 제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면서 뭐랄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게 핀셋 규제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강남 3구, 용산구,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만큼 과거와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맞아요. 과거에 그 핀셋 규제가 이루어졌을 때 여기는 나라에서 꼽은 좋은 곳 뭐 이런 식으로까지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네. 규제만 풀리면 그때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만 가지면 진짜 복권이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 아마 네, 제가 이번 발표를 보면서 살짝 놀랐던 게 이 국토부 설명 보도 자료에 공식적으로 이 상급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사실 시장에서야 상급지라고 이제 말을 쓰지만 그렇죠. 그 국토부 정부 공식 자료에서 상급지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어디는 상급지, 어디 하급지냐 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도 설명 자료를 보면 상급지라는 표현이 4번 정도 등장을 했대요. 이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국토부는 앞으로 이제 조심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긴 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른바 시장에서 그러네요. 해석하기로 정부가 찍어주는 거네? 라고 해석을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는 오를 거야라고 찍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일단 이렇게 부동산이 꿈틀거리면 또 걱정되는 게 가계대출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서울시의 이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급증했죠.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5대 시중의 가계대출 잔액이요, 2월 말 기준에서 최근 13일 기준으로 보니까요, 무려 1조 5천억이 늘었어요. 와. 20일 만에 가계대출 잔액이 1조 5천억 늘어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주담대만 놓고 봐도 한 1조 3천억이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토호제 해제와 함께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게 이제 토호제 해제가 맞물린 것도 있고요. 또 시장 상황이
언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 증가세가 너무 많은 게 좀 위험 부담 요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부 부채는 없지만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은행들한테 이 대출 총량을 줍니다. 음. 1년 동안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주는 셈인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게 이제 24년에 한도가 끝나죠.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초반에는 좀 대출 잘해주다가 이제 막판 가면 한도에 차니까 대출 좀 까다롭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새로 또 한도를 부여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해가 되면 좀 대출이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제 대출금리 좀 낮아지는 추세가 있었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토호제 해제까지 맞물리니까 가계 대출이 이렇게 다시 급증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깜짝 놀란 건 정부죠.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 부채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리는 게 항상 나오는 게 가계 부채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출이 갑작스럽게 늘어났으니 음. 정부는 다시 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2주 만에 1조가 넘게 늘었다라고 하면은 뜨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까? 일단 내일요 주요 가계부채를 담당하는 시중은행의 부장팀장들 실무진 소집해서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호제 지정 후에 이 가계대출 흐름 그리고 풍선 효과 점검하고요. 네. 후기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추가 조처가 필요한지를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약간 정부 당국의 입장에 알아서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죠. 당장 이번 주부터 다주택자 갭 투자 신규 대출을 막았습니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를 신규로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호제 아까 문제가 됐던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전체 다주택자는 앞으로는 대출 못 받습니다. 주담대 대출은요. 그리고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신규 취급도 막았고요. 우리은행은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 대상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매 목적 신규 주담대 중단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아예 21일부터 갭투자 억제 위해서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 취급 중단했고요. KB신한은행도 작년부터 4주택자 신규 주담대 조건부 전세 대출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가계 대출을 줄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실수요자고 나는 정말로 내가 살 집 구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맞아요.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9월 달에 조건부 전세 대출 중단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량 풀렸다고 올해 1월 2일 재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21일부터 다시 서울 지역에서 관련 대출 막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정부가 대출 까다롭게 해줘라, 대출 줄여라라고 규제, 어떤 정책 방향이 내려오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 올려야죠. 가격을 높여버리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 축소 위해서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 올리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음 먹고 나서 이 몇 달이 걸리는데 이 몇 달 사이에 뭔가 자꾸만 정책이 바뀌고 뭔가 금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실수요자분들이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배달앱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배달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배달료를 부담 안 하는 무료 배달을 이용하거나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소비자가 돈은 제가 안 내는 거지만 사실 이거 부담이 다 점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이게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배달료를 좀 줄여보고자 내가 직접 가서 포장된 음식 가져오는 포장 주문 요것도 네.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포장 수수료까지 생겨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가 업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수수료를 원래는 내야 됐는데 그가 이제 코로나다 뭐다 해서 정말 자영업자들 사정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그간 무료 또 유예했던 거다라는 게 업체 측의 주장입니다. 배달 앱 업체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끝내겠다. 무료를. 이게 이제 배달의 민족 측의 입장입니다. 이 지난주에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요. 이들 입장에서 이제 5년간 유예해왔던 픽업,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 6.8% 다음 달 14일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민 측 입장에서는요.
원래 이거 6.8% 있었는데 그간 우리가 안 받았던 거야라는 겁니다. 근데 포장 주문이라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배달과 동일하게 앱에서 주문한 뒤 이제 음식을 배달 받는 게 아니라요. 고객이 직접 매장에서 가져가는 서비스죠. 그렇죠. 고객이나 식당 입장에서는 배달이 부담이 없는 게 장점이에요. 음. 근데 이제 플랫폼사 입장에서 보자면, 배민 입장에서 보냐면요. 아니, 배달 중개나 포장 중개나 똑같하게 운영 비용, 개발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포장 중개료를 안 받으니까 우리가 포장 주문 쪽에다가 약간 개발 비용을 투자를 못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포장 주문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배민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포장 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네. 앱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300억 원 규모의 마케팅 프로모션 투자를 진행해서 포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니 플랫폼과 입점업체 모두 다 상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가 이제 배달비가 나갔는데 포장 주문이 활성화되면 이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배달비 따로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고 점주들도 좋은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배민의 주장입니다. 근데 너무 많습니다. 6.8%면. 그래서 이유에 비해서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이제 이 배민 측이 아니고요, 소비자나 아니면은 그냥 이런 점주들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포장 주문이나 도대체 배달 주문이냐 앱 개발 따로 하는 거냐? 어차피 그 앱에서 개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걸 그리고 6.8%까지 받아야 하느냐? 그렇죠. 아니 더 싸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직접 내가 가서 찾아오는데 6.8%나 붙는다면 뭐 하러 갑니까? 배달시키죠. 수수료를 조금 더 낮추는 곳들도 있나요? 좀 다른 의견 내는 곳들. 이게 보면 일단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배민과 가장 경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쿠팡이츠입니다. 쿠팡이츠는 여기도 역시나 포장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무료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배민이 우리 다음 달 14일부터 포장 수수료 받겠다라고 선언하니까 쿠팡이츠는 바로 우리 무료 1년 더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원래 당초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포장 중개 수수료 무료가요. 네. 그런데 이거 내년 3월까지 1년간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이 포장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식 업주들은 배달비가 없는 데다 쿠팡이츠에서 중개 수수료까지 무료로 지원받아서 부담은 대폭 준다. 근데 수익성 제고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앱으로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요 시점을 보자면요. 배민이 포장 수수료 받겠다라고 하니까 1등 업체가 쿠팡이츠가 2등 업체입니다. 그럼 우린 안 받을게요. 우리로 오세요라고 한 격이죠. 사실 이거 보면서 쿠팡이츠가 좀 뭔가 얄밉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플랫폼끼리 경쟁을 하니까 소비자 후생도 확대되고 그리고 이 점주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플랫폼사들이 경쟁을 하는 거니까 점주들 입장에서도 뭔가 혜택이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2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끝나고 완전히 한쪽이 지배를 하거나 아니면 경쟁이 이제 피곤하다라고 해서 2 업체가 담합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부담이 전부 다 소비자나 점주들한테 다시 가중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배민이 이렇게 포장 수수료를 다시 받겠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배달 뭔가 광고비를 올린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수수료를 올리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배달의 시장의 한 50%를 배민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의 특성상 뭔가 이게 일단 한번 장악을 하고 나면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걸 악용해서 플랫폼들은 지금 현재 가격을 올리는 등의 횡포를 하는 거고요. 그걸 막아주는 건 사실 경쟁 혹은 공정위 같은 곳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쿠팡이츠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말들도 있습니다. 쿠팡이츠가 진짜 그럼 점주한테 도움이 되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일단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습만 놓고 보자면 플랫폼사들 간에 플랫폼 앱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이나 아니면은 이 자영업자들한테 대한 혜택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장되는 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얄미워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어떤 업체 입장에서는. 근데 소비자들은 이런 경쟁이 어쨌든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선택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쿠팡이츠가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배민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배달의 시장은.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포장에도 수수료가 붙는다. 이게 만약에 공식화되고 2위 업체까지도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면 네네. 어쨌든지 간에 부담은 모두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몫이 될 것 같아요. 상당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음, 아니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가 부과된다라고 하면 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음식값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음식값을 올리게 되면 저는 결국 전체적인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음, 결국 소비자도 이제 함께 부담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 있잖아요. 이 음, 광고비, 배달비 이게 모두 다 지금 음식 가격으로 전가가 돼서요. 맞아요. 이 매장 대비해서 가격만 놓고 보자면 한 20-30% 가격이 올랐다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이 음, 배달비 논란이 나오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이중 가격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배달하는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을 그렇죠. 해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차피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이게 남는 게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음, 음, 근데 만약에 포장에도 이렇게 수수료가 붙는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또 한 번에 또 가격 이중 가격제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포장수 주문 수수료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돼서는 가게로 직접 전화해서 픽업하는 게 아마 가장 싼 뭐 이런 식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아니면 그 가게로 직접 전화해서 픽업을 하거나 포장 주문해도 만약에 어차피 그 뭐 똑같다 가격이 음. 똑같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달비 부담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이나 포장 픽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뭐하러 내가 픽업해? 그렇죠. 그냥 그냥 배달시키지라고 하면 포장 시장은 더 작아져서 결국 배달비만 또 점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또 이런 상황 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영업자 부담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하러 포장하고 뭐하러 배달시키면 가서 먹죠.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입니다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공정위는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